매주 모의고사 9회차입니다. 오늘은 틀린 내용들 중심으로 설명해서 조금 해설을 스피드 있게 좀 끌고 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동그라미 5번을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정착물을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하죠? 부착 계속적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 조건이라도 만족되지 못하면 정착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착물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뭐가 된다는 얘기죠?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용어 하나 좀 봐두세요. 경작수확물이라 그럽니다. 경작수확물은 정착물이다 아니다. 그렇죠. 정착물이 아니겠죠. 왜 정착물이 아니라는 겁니까? 수확을 했다고 했죠. 그럼 수확을 했다는 것은 토지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얘기니까 정착물의 조건에 어긋났죠. 그러면 경작수확물은 동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동그라미 5번에 나와 있는 벼, 마늘, 보리 이 작물들을 보세요. 자, 벼나 마늘이나 보리가 수확이 되었다면 경작수확물이 되는 거죠. 그럼 경작수확물이 되면 당연히 동산이 되는 거고, 그런데 벼, 마늘, 보리가 아직 경작되지 않은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초본작물이라고 합니다. 초본작물 메모 하나 해놓으세요. 초본작물이라는 얘기는 1년생 작물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본작물은 부착되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으로 본다는 얘기죠. 이유는 계속적이라는 조건에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동그라미 5번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5번은 우리 특히 자주 봤던 내용입니다. 토지의 특성에서도 자주 출제되었고 수요 공급 파트에서도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숫보기를 보시면 숫보기 14페이지 부정성의 특징 첫 번째 보면 그래프와 같이 설명되어져 있으니까 1번, 5번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가봅니다.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 이게 뭐죠? 생산비. 그럼 생산비가 하락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생산비가 감소했다. 그죠? 그럼 생산비가 감소하게 되면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공급은 증가해야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공급 곡선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상향한다.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증가했다는 것은 곡선이 오른쪽으로 우측으로 가야죠. 그러면 공급 곡선의 생긴 모양 때문에 곡선이 우측으로 가게 되면 우측으로 내려가는 우하향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요. 상향한다, 하향한다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증가하게 되면 곡선은 어디로? 오른쪽으로. 감소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좌측으로. 그럼 지금 이 경우는 공급이 증가한 거죠. 공급이 증가해서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답은 2번 됩니다. 동그라미 3번 대체제는 특히 중요하고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서 첫 번째 키는 대체제입니다. 지문에서 대체제가 보이면 여러분들은 기계적으로 가격에 관한 정보가 있는지를 빨리 찾으세요. 근데 이 문제는 가격에 관한 정보는 없죠. 대신에 연립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좋아졌답니다. 그럼 연립주택의 선호도가 좋아지면 연립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겠죠. 연립의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대체제인 아파트 수요는 감소. 그럼 아파트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아파트 가격은 하락한다.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거미집 이론입니다. 답은 4번 나왔죠. 자, 내용은 잠시 후에 뒤에서 정리하기로 하고 먼저 A와 B의 관계만 한번 봅시다.
재화가 2개 나왔으니까 답은 대체제 아니면 보완제다. 그죠? 대체제거나 보완제. 자, 그 다음 그러면 A 부동산의 가격은 상승했고 계산 문제가 아닌 이상 숫자는 안 본다 그랬죠? B 부동산의 수요가 증가했답니다. 상승했더니 증가했다면 이 둘의 관계는 비례죠. 비례니까 대체제가 됩니다. 조금만 더 정확하게 봐두세요. 한 재화의 가격과 다른 재화의 수요입니다. 가격과 수요인가 대체제이거나 보완제는 한 재화의 가격과 다른 재화의 수요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금이집 이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금이집 이론에서 우리는 수렴형의 조건을 기억하고 있는데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숱한 공기죠. 그러면 현재 주어진 3번 문제는 탄력성이 주어진 겁니까? 기울기가 주어진 겁니까? 기울기가 주어졌죠. 자, 이렇게 함수 형태로 주어지는 스타일에 있어서는 어디에 있는 게 기울기라고요? 디맨드와 스플라이 앞에 있는 숫자, 요 앞에 있는 요 숫자들이 기울기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먼저 수요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죠? 수요의 기울기는 1. 그 다음에는 P 앞에 있는 숫자를 보셔야 된다 그랬죠. 지금 P 앞에 숫자가 1이죠. 그럼 그 P 앞에 있는 숫자로 나눠줘야죠. 따라서 1분의 1이 되니까 결론은 1입니다. 공급은 기울기가 얼마가 되죠? 2가 되죠. 다음 P 앞에 1이 있으니까 이걸로 다시 나눠줘야죠. 그럼 2가 됩니다. 그러면 어느 쪽의 기울기가 큰 거죠? 공급의 기울기가 크네요. 자, 우리는 지금 뭘 기억하고 있냐면 숱한 공기죠. 기울기는 공급의 기울기가 크면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A 부동산 시장은 수렴형이 됩니다. 자, 이제 B 시장으로 가보죠. 자, 하나씩 다시 한번 해볼까요? 수요의 기울기는 1. 그 다음 P 앞에 숫자가 2가 나와 있으니까 2로 나눠야죠. 그럼 수요의 기울기는 2분의 1. 다음 공급의 기울기는 3이 된다. 그죠? P 앞에 숫자가 6이 있으니까 6으로 나눠야죠. 6분의 3은 2분의 1이죠. 그럼 둘은 같아지니까 순환형이 됩니다. 그리고 A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B 부동산의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상승할 때 증가했다. 비례죠. 비례면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요? 대체제입니다. 자, 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에서 키는 세 번째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을 보세요. 동심원, 선형, 다핵심 이론. 이 모두를 종합해서 설명한 이론. 이것이 뭐였죠? 그렇죠. 시몬스의 다차원 이론이 되죠. 그러니까 시몬스의 다차원 이론이 정답이 된다면 지문에는 반드시 버젯의 동심원, 호이트의 선형, 해리스와 율만의 다핵심이 같이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참고로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토지 이용의 공간적 분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미흡하답니다. 다시 말하면 버젯 동심원 이론만 가지고는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을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호이트의 선형 이론만 가지고는 해리스와 율만의 다핵심 이론만 가지고 도시의 토지 이용의 공간적 분포를 설명하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더라. 그래서 이 모든 이론을 함께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만 도시 내부 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이 가능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시몬스의 다차원 이론이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자, 두 번째 거는 아실 필요 없지만 한번 봐두세요. 그냥 구경만 하는 겁니다. 도시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차원 중에서는 인종 분포라는 것도 있고 도시화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도시화라고 하는 것은 버젯의 동심원 이론을 버젯의
선형이론, 동시본 구조처럼 설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첫 번째, 세 번째 내용을 가지고 시몬스의 다차원 이론이라는 것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문제는 상관계수죠. 그러면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키는 서로 다른 방향이네요. 그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음의 값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면 상관계수의 값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 값을 갖는 거고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수록 분산효과는 커진다 그랬죠. 따라서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분산효과는 커진다 이렇게 나와야죠. 따라서 답은 3번 됩니다. 5번 문제 부동산 투자회사법입니다.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걸 뭐라고 하죠?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라 그러죠. 그러면 문제는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을 물었네요. 자, 최저자본금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70억 이상이고 나머지 둘은 50억 이상이죠. 그럼 답은 3번 아니면 4번 되겠네요. 자, 니은으로 들어갑니다.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투자와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그 회사가 자기관리죠. 그럼 답은 4번 됩니다. 7번으로 갑니다. 먼저 연금인지 일시불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기로 했죠? 자, 연금의 조건은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동일한 금액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기업의 경우를 보면 매년 5%씩 상승한다고 했으니까 금액은 동일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일시불이 됩니다. 일시불. 그럼 1번 아니면 4번이겠네요. 두 번째 키는 10년 후, n년 후 그랬으니까 미래가치입니다. 자, 니은으로 갑니다. 자, 니은에서는 금액이 제시되지는 않았죠. 대신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매월 일정 기간 적립했다. 금액이 100만 원인지 200만 원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일한 금액이 계속해서 적립되었다고 했으니까 연금이 됩니다. 10년 후라는 말이나 적립한 후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죠. 미래가치입니다. 자, 마지막 디귿 역수관계네요. 연금의 미래가치 역수는 감채기금이죠. 저당 상수 역수는 어떻게 됩니까? 연금의 현가계수가 되죠. 따라서 답은 1번 됩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는 마케팅이네요. 자, 기억. 기억에서 키는 소비자 지각 속에 적절히 위치시키는 것. 즉, 지금 기억은 STP 전략 중에 P 전략을 말하네요. 차별화. 그럼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차별화 전략. 자, 니은으로 갑니다. 니은에서 키는 공급자와 소비자가 지속적이고 장기적이랍니다. 그러면 관계 마케팅 말하는 거죠. 따라서 답은 4번 됩니다. 9번 문제. 감칙입니다. 금물은 감가되죠. 감가되니까 원가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가수정이네요. 감가수정은 3방식 중에서 원가 방식에서 나오는 거죠. 원가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원가법. 무슨 가액이죠? 적상가액. 어떻게 구합니까? 재조달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이죠. 그러니까 재조달원가에서 공제를 하거나 감액을 하거나. 따라서 답은 5번 됩니다. 자, 10번 문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인데, 자, 틀린 것만 정리할게요. 동그라미 4번 봅니다. 4번에서 첫 번째 키가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그라미 4번에 있는 이 조문은 표준자가 붙는 3개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에서 다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5가지 중에 개별 공시지가하고 나머지 4가지를 구분해야죠. 나머지 4가지의 특징은 분할, 합병, 그리고 신축이 들어가죠. 개별 공시지가에는 신축이 없는데 나머지들은 신축이 들어간다는 게 첫 번째 특징. 자, 그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개별 공시지가는 이렇게 구분했죠. 1월 1일부터 딱 1년을 반으로 딱 나누어서 6월 30일까지. 두 번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딱 구분해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신축이 일어난 경우에는 언제를 공시 기준일로 본다고요? 7월 1일이었죠. 따라서 4번은 6월 1일이 아니라 7월 1일이 됩니다. 다른 답은 4번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스마트하게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